도시의 생태가 살아나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동물과 식물을 돌아오게 한 도시 자연의 보고는 바로 하천. 하천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 문명들이 큰 하천과 유역을 따라서 발전을 했고요. 삭막한 도시에 푸른빛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도시 곳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하천을 살펴본다. 한강의 제1지류로 경기도 의왕시에서 군포시를 경유해 안양 도심을 흐르는 안양천. 최근 안양천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여기 보세요. 이 씨가 이렇게 열렸죠? 수리쟁이로 붙여졌답니다. 요 끝씨를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주말마다 생태 체험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금 방금 전에 배운 풀에 있는 씨가 보인다고 해서 루페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해서 루페로 더 자세히 보고 있어요. 회색 빌딩 속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하천에서 자연을 만난 아이들. 오늘은 연필 대신 확대경을 들고 하천에서 마음껏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중이다. 하천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의 놀이의 공간이었다.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장소가 바로 하천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할 때 얘를 이렇게 돌에다 넣고 쿵쿵쿵쿵 쪄갖고 얘가 어떻게 씨가 떠내려와서 여기 펴 있나 봐요. 뭐예요? 개망초나 버드나무나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에 있는 꽃들 이런 걸 많이 봐서 좋았고, 그리고 몰랐던 꽃들 이름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우리네 옛 선조들처럼 하천에서 물장난을 치며 자연과 노는 게 즐거운 아이들. 이렇게 시민들에게 놀이의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준 안양천. 하지만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 생겨난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 같은 오염수의 무분별한 유입이 시작되었고 안양천은 서서히 병들어갔다. 그리고 1980년대 이르러서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으로 변모했다. 곳곳에서 이게 악취가 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요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깨끗한 하천으로 한번 되돌려 보자. 그러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일단 그 콘크리트로 돼 있던 낙차공들을 다 철거를 해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 다단계 여울이라든지 징검다리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고요. 콘크리트 호환들을 다 철거를 해서 자연형 호환으로 바꾸면서 이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서식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버려진 하천이 아닌 다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하천으로 2001년부터 21개 민간단체가 모여 시작한 안양천 살리기 운동.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안양천은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천은 자연경관의 일부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천은 휴식처, 또 뭐 위락 공간, 또 어떤 시형성적인 이런 공간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수들, 산업용수, 생공용수, 또 농업용수, 뭐 이런 용수를 제공하고요. 또 수산 활동을 통해서 섬에서는 고기, 어류와 같은 이런 식량 또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하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지표수를 운반하는 수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물 순환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수자원 개발 등이 가능했다. 하천의 또 다른 기능은 치수 기능. 과거 농경 시대부터 홍수 범람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자 하천을 관리하며 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인공 제방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 자정 기능, 심미적 기능 등 하천은 환경적 기능도 하는데 이 환경 기능의 기본은 생물의 서식처 기능이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천이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한강을 떠올릴 것이다. 한 해 평균 약 6천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명소이며 여름에는 캠핑장과 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쉼터이다. 도심에는 이런 공간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한강 같은 거 있고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한강은 꼭 한번 찾아와야 할 명소.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So it's really nice to find some nature around Seoul and see being around the Han River, having a nice view and meeting a lot of people and just enjoying a good time here. 한반도의 중앙을 관통하여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서해로 안기는 한강은 선사 시대부터 우리 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흘러온 것이다. 과거의 한강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백사장엔 모래가 있고 다양한 수변 식생들이 어우러진 자연 하천이었는데 1970년대 한강 종합개발 사업으로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두 차례에 걸친 한강 종합개발로 한강 위로 다리가 놓이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으며 정부는 하천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수중보를 만들고 한강 주변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개발 뒤에는 수질 오염과 자연성 상실이라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하천이 양안에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고 또 하천에 어떤 모래톱이나 또 바닥에 골재를 채취하고 결국은 이제 하천이 사행화되는 자연성이 또 인공적인 제방을 통해서 직광화되면서 인간 중심으로 또 이수와 치수를 중심으로 하천의 모습이 변모가 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수중부와 수로는 자연스럽게 흐르던 한강을 인공 하천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상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했는데 인공 호안에 자연석을 쌓고 습지를 갖춘 생태 공원을 만드는 등 또 한 번 한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강 종합 개발 사업 후 도시가 커지면서 한강의 수질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인위적인 변화가 한강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상황을 보다 못해 발벗고 나선 이들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됐다. 수온 지금 바로 측정하세요. 채수통 내려놓고 수온 바로 측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좀 한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수생태 모니터링단. 이들은 몇 년 전부터 한강을 보호하고 한강의 오염된 수질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한강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네, 수생태 모니터링단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질 모니터링단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매년 각 학교의 동아리나 이렇게 공모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매월 2번씩 이렇게 이제 한강 그 지정된 공원이나 채수지점에 나와서 물을 뜨고 수질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한강사업본부에 이렇게 보내요. 때때로 한강을 뒤덮는 녹색 물결. 여름이면 많이 발생하는 녹조 현상은 악취와 물고기들의 폐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이는 잘못된 하수 처리로 오염 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의 자연 치유와 깨끗한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 권역별로 구성된 수생태 모니터링단은 한 달에 2번씩 한강의 수질 상태를 측정하는데 이 자료는 한강사업본부에 보내져 한강 수질 지도 제작과 생태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여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요. 요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여기 DO는 용존 산소인데 요거는 높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수질 측정은 약품 반응에 따른 색상 변화를 표준 비색표와 비교해 수질 항목별 농도를 확인하는데 수소 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용존 산소 등을 검사한다. COD는 8이 나왔는데 요거는 평균보다 약간 나쁜 정도고
디오 역시 팔이 나왔는데 얘는 용존 산소량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용존 산소량이 좋기 때문에 이 물은 정화만 하면 생활용수로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로만 보면 현재 한강의 수질 상태는 양호한 편. 용존 산소량이 높아 정화만 잘하면 생활 용수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에 비해 오염도가 큰 변두리 부분을 채수했음에도 무난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모습이다.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며 많은 이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생활 속 레저 공간으로 시민들의 안식처이기도 한 한강. 인간에 의해 더 이상 한강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자연의 힘이 인간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곳이 있다. 바로 한강 생태의 보고로 꼽히는 밤섬이다. 도심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멸종 위기종과 천연 기념물 등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있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제1호인 밤섬. 우리는 도심 속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밤섬의 자연성은 어느 정도나 보존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밤섬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한강 마포대교 하류 쪽 서강대교가 관통하는 지점에 위치한 밤섬은 여의도 선착장에서 100길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 섬의 모양이 밤알을 까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밤섬이라는 지명을 가진 하천 하중도 습지로 지난 2012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한 3회 정도 계절별로 들어와요. 계절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일반인들은 통제 지역이라 못 들어와요. 생태 보존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된 지역. 밤섬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도심 속 습지이며 철새 도래지이다. 배에서 내려 밤섬을 찬찬히 둘러보니 뻘과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 윗밤섬 내부에 그 담수 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섬 내부에서 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좀 관찰을 하려고 이쪽에서 내렸습니다. 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밤섬. 우거진 풀숲을 헤치며 생태 전문가들을 따라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만난 것은 바로 물을 머금은 땅 습지였다. 여기가 이제 큰 하나의 습지예요.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으로 해양 생물의 약 60%가 이 습지에서 산란 또는 서식한다고 한다. 과거 서울에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많은 습지가 있었지만 이 역시 개발이란 이름으로 사라져버렸다. 밤섬은 원래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계속 사람이 살던 섬이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여의도를 개발을 하면서 여의도 윤중제를 쌓을 돌들과 그다음에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많은 석재들이 필요했거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여의도를 개발하게 되면 한강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유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밤섬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고 1967년도에 밤섬을 폭파하기에 이릅니다. 서울 속의 무인도라 불리는 밤섬은 사실 1967년까지 62세대가 살았던 작은 섬이었다. 하지만 여의도 개발과 함께 섬이 폭파되며 섬의 대부분이 없어졌고 섬 중심부가 훼손되어 지금의 윗밤섬과 아랫밤섬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간신히 살아남은 만 형태의 윗밤섬은 새들의 중요한 보금자리로 남아있다. 일단 대표적으로 멸종위기 조류 2급 종인 새오리기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요. 여름철에는 한 70여 쌍에 이르는 백로류들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습지 의존성 갈대, 또 갈대의 둥지를 트는 개개비라는 조류도 번식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조류들이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진 밤섬에는
천연 기념물인 원앙과 밤섬 번식 조류인 흰밤 검둥오리, 개개비, 해오라기, 괭이 갈맹이 등이 살고 있으며 매년 철새 5천여 마리가 찾아와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이 밤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사람에 의해 해체됐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스스로 복원됐다는 점이다.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발톱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히는 건 아마 객과로 알고 있는데 들깨가 들어왔나? 사이즈로 봐서는 크지가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이. 밤섬 탐방 중 발견한 희귀한 발자국은 너구리의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의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난 밤섬. 사람이 떠나고 난 밤섬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섬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식물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습지. 조용한 섬을 제집 삼아 여유를 부리는 새들만이 알고 있을 일이다. 여기가 윗밤섬과 아랫밤섬을 나누는 수로에 해당되는 공간이고요.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봐서 상류 쪽에 있는 섬이 윗밤섬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섬이 아랫밤섬입니다. 여기가 이제 물이 많을 때는 물길에 의해서 완전히 윗밤섬하고 아랫밤섬이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요즘 퇴적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갈수기에는 물이 좀 적을 때는 모래톱에 의해서 아랫밤섬과 윗밤섬이 연결되는 현상을 자주 보이고 있어요. 자연이 회복되자 물도 당연히 자정 능력을 찾아갔다. 깨끗한 물에선 치어들을 비롯해 30여 종의 어류도 관찰되고 있다. 사람의 키높이를 훌쩍 넘기는 무성한 풀숲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람의 손에서 자유로웠던 밤섬의 지난 세월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은 이제 밤섬을 지키고 있는 약 1m 정도의 표지석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저희가 2012년도에 밤섬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표지석을 발견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글씨가 있는 이 부분까지 흙이 다 퇴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채 2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약 한 80cm 정도의 이 토사 퇴적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밤섬 전체에 얼마나 많은 그 토사들이 위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쌓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밤섬의 크기가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적인 퇴적 작용으로 토사가 쌓이고 나무와 숲이 우거지면서 밤섬의 면적은 최초 측정했던 1966년에 비해 6배나 커졌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 내에서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터인데 그런 면에서 이 밤섬은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대했을 때 가장 자연이 건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파괴됐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보란듯이 일어난 밤섬. 밤섬이 보여준 자연의 위대함은 우리가 자연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아낀다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렇듯 서울의 하천은 7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진 대하천인 한강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소하천으로 뻗어 있다. 안양천과 중랑천, 탄천 등 비교적 큰 하천을 비롯해 서울 주변에만 40개의 하천이 있다.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길이 약 10km의 청계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하천 중의 하나이다. 청계천이 있어서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랬지? 네. 네. 지금 뭐 오래간만에 여기 나왔는데요. 예전보다 뭐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아주 그 놀이 공간으로서는 아주 최적인 것 같고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된 청계천은 잘 알려졌다시피 원래 하천이었던 것을 복개 공사를 통해 없앴다가 지난 2003년 다시 복원한 인공 하천이다. 조선시대의 인공 하천인 개천으로 형성된 이래 서울의 역사와 늘 함께해온 청계천은 수백 년간 도심의 하천으로 기능을 했고 근대에 들어선 복개 공사를 통해 자동차가 달리는 길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 공사를 통해 물길이 흐르는 지금의 하천의 모습이 되었다. 개발과 복원의 연속으로 지하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낸 청계천. 비록 자연 그대로의 하천은 아니지만 서울의 맥과 함께 흘러온 청계천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청계천의 복원은 단순한 하천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복원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본래 이름이 맑은 개울이라는 청계천은 서울 사람들의 놀이터이자 빨래터였다. 청계천 물줄기 양쪽에는 빨래터가 있었는데 1960년대까지 여인들은 이곳으로 빨랫감을 들고 와 세탁을 하며 먹고 살았다. 복원 전에는 3급수나 4급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붕어나 잉어 등이 줄을 이뤘다면 복원 후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피레미나 모래무지, 돌고기 등 1, 2급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이 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청계천은 생활 하수를 처리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복원 이후에는 수질도 점차 개선돼 현재는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들도 많이 돌아왔다고 한다. 콘크리트 고가 도로와 아스팔트 도로를 뜯어내고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계천. 이런 도시 하천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도시에 하천이 있다면 물로부터 온도를 식혀주고요. 또 주변의 초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수목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바람길을 만들어줘서 전체적인 어떤 대기의 그 소통을 쉽게 해서 온도를 감소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도시 하천의 수량을 증가시키면 대기의 냉각 효과를 가져오고 도시에 적정한 습도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청계천의 물길이 흐르면서 복원 전 평균 기온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5도가량 높았으나 복원 이후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청계천은 매일 한강과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을 12톤씩 공급하고 있는 인공 하천으로 관리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다. 앞으로 청계천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어야 할지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현재까지의 관리는 어떻게 복원할 건지에 그런 관리였다면 차후에부터의 관리는 이렇게 지금 복원된 그 청계천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착시키는 생태성을 정착시키는 그런 유지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의 성공을 본보기 삼아 전국 곳곳에는 도심 하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 성남시를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역시 복원된 하천 중의 하나이다. 2000년대 들어서 분당 택지 개발로 인해 더러운 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으로 불렸던 탄천. 콘크리트 호환 위주의 직광화된 모습으로 볼품없었던 인공 하천은 이제 성남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의 모습으로 크게 바뀌었다. 특히 6급수 이하의 오수였던 수질이 2급수로 정화되었는데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서 문제로 꼽혔던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탄천을 찾아가 봤다. 하천은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탄천은 그동안 비가 오면 유실 피해가 반복됐던 상습지역. 이를 위해 탄천의 저수 구간을 자연석이나 식생 매트 같은 자연 재료로 조성해 수해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볼을 철거하고 지금은 여울로 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생물들이 위로,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의 기능도 하는 그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수행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을 가로막았던 콘크리트 볼을 철거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놔두자 물고기들이 모여들었고 하천의 생태도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다. 탄천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신경을 쓴 건 생물이 살 수 없었던 하천의 수질을 깨끗한 수질로 정화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생활하수 차단 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의 유입을 막는 일,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전문 장비를 갖추는 일이었다. 탄천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갈색 거품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했다. 갈색 거품은 유연세제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생태계 및 물고기에 많은 치명상을 주면서 여러 가지의 그 생물에 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육급수의 더러운 물은 점점 변해갔고 지금은 2급수의 맑은 수질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성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희 이제 성남시 탄천이 왕복 30km가 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저희 공무원들만 관리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사진을 찍어서 SNS 상에 올립니다. 다 함께 탄천을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한 SNS 탄천 민원 시스템은 예상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다. 100만 성남 시민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탄천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탄천에 참개를 포획하는 포획틀이 있었습니다. 그 포획틀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트위터상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포획틀에 갇힌 참개를 이렇게 꺼내주는 일도 있었고요. 누군가 무심코 놓는 참개 포획망이 계속 많아진다면 하천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의 생태가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제재하고 관리하는 일은 이제 우리들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도시를 살리는 생태 하천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남양주시의 왕숙천 복원 현장을 찾아가 봤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생태 단절 개선과 동식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지점은 당초에는 이쪽이 전체가 그 콘크리트 호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 생육에 좀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또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콘크리트 제품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다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써가지고 호환을 조성하는 겁니다. 생태 단절을 초래했던 콘크리트 블록을 모두 철거한 후 황토 블록을 다시 쌓아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일의 첫 번째는 먼저 인간이 설치했던 인공물질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막아두었던 콘크리트 볼을 걷어내고 다시 제 모습을 찾은 여울의 모습이다. 이 지점은 저기 보이시는 게 그 경춘선인데요. 경춘선 아래 지점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이제 그 진간보라는 콘크리트 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보는 그 어류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볼을 철거를 하고 그 지점에다가 저희가 이제 생태여울을 조성을 했습니다. 하천은 인간의 인위적인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흐르며 물을 정화시키고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하천을 막았던 보가 없어지자 물이 고이면서 생겼던 악취나 각종 문제들이 사라지고 다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 여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저희가 생태여울을 만들면 이렇게 이제 그
상류하고 하류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런 이제 기포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산소를 물속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 거죠. 왕숙천은 주변에 도축장과 불법 경작지가 있어 이로 인한 오염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변 식생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하천을 복원하면서 식생 수로를 정화시키는 일도 진행됐다. 이곳은 저기 보이는 도축장 그리고 여기 이제 돈대 배수문이라 그러는데 이 제방 건너편에서 나오는 거 비점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여기가 이제 퇴적 지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비점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저감시켜 가지고 왕숙천 본류로 유입시키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식생수로 근처에는 펜스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막아두었고 수로 근처에는 물 억새를 심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때 물 억새를 인공적으로 다 심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일부만 심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세월의 흐름 속에 흐르고 흘러 자연적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될 왕숙천. 동물이 모여들고 식물이 자라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 중심의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왕숙천을 기대해 본다. 생태청 복원 사업이라 하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 위주에서 좀 수생태계 이런 그 회복 쪽에 대한 그 중점을 두고서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쪽에 대해 가지고 그 완성형된 그런 정형화되지 않은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자연 위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하천이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해주고 지표수를 운반하는 수로의 기능, 재해를 막는 기능 등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동식물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이 달라져야 할 때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으로부터 시작해 시민들의 자연 휴식터가 되어주고 있는 수많은 하천들. 그렇다면 이 중에 자연화가 잘 되어 있는 하천은 과연 어디일까?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해 오산시를 가로질러 평택시를 거쳐 서해로 흐르는 오산천. 이곳은 자연화가 잘 되어 있는 생태 하천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오산천을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을 위한 장소와 동식물을 위한 장소의 구분이 확실하다는 것.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려 애쓴 모습이 보인다. 제가 이사 와갖고 산지는 10년이 됐고요. 오산천이 있어서 좋은 거는 이 주변의 환경이나 그 모든 그 자연을 진짜 사계절을 다 진짜 통째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우리가 이제 그 한가할 시간에 운동을 하러 친구들하고 갖고 오면은요, 여기는 이제 물오리, 오리가 막 새끼를 낳아서 엄마 오리, 애기 오리 이렇게 같이 다니. 여기 뭐 시골에 고향에 오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고 뭐 하는. 이거 보세요. 꽁 소리도 지금 나죠? 그다음에 꽃들도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야생아들도 되게 많고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서 참 좋아요. 오산천은 원래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하천으로 2011년 오산천 살리기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여긴 천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과연 오산천은 어떻게 복원되었고 자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생태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네, 오산천은 여기 지금 이게 동탄, 오산, 그 평택을 거쳐갖고 이제 서해로 흘러가요. 근데 지금 이 여기가 동탄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천변에 친수 공간이 유지가 돼 있는 곳은 이제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생물 다양성이 높고 보존 가치가 좀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천에 비해 진수 공간이 잘 마련된 오산천. 자연의 공간을 인간의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자연 식물들이 살게 하자 동물들도 돌아왔다. 깜짝 놀랐던 거는 삭이 있다는 거. 난 여기 너구리까지는 있어도 삭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삭이 있어요. 네. 살근
보통 산골짜기에 개울가에 사는 동물로 도심 한가운데선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산천에선 살개 배설물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등 다양한 동물들도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산천의 상류 부근은 이렇게 자연화가 잘 되어 있어 자연 생태가 살아 있었다. 하지만 오산천 전체가 자연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한다. 여기서는 큰 돌이 있고 여기 이렇게 모래가 퇴적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퇴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돌을 문제가 보이는 곳은 바로 관리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른 상류와 하류의 중간 지점. 여기가 오산천하고 그러니까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계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경계 지점은 각 시에서 이제 그 시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시 쪽 하천은 그래도 식생이 다양하고 그 자연형 그 수변을 이루어줬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쪽으로 보면은 벌써 식생이 잔디를 심었고 또 갈대도 여기다 보관한다고 심었고 하다 보니까 단순해요. 그래서 이 오산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던 그 생태 하천이라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하천이지. 사람의 손이 안 간 화성시 쪽은 자연스럽게 수변이 형성되어 식생의 종류도 훨씬 다양했고 새들이 와서 먹고 노는 모습도 자주 발견이 된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가 자연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데인데 두더지가 여기서 죽어 있네. 네? 원래는 두더지가 저런 데만 그렇죠. 한가하겠죠. 네. 근데 물린 것도 없어. 상처도 난 게 없어. 약 먹은 것 같은데. 고대야. 엄마야. 상처도 안 났고. 말라 죽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저기 두더지가 오산천에서 이거 약 먹었을 죽어갔어. 약? 제초제인가? 종류 먹었을 거예요. 이런 게 많더라고. 두더지는 대부분 약 같은 거 민가 주변에서 약 같은 걸로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제초제를 뿌린다. 오산천의 상류와 하류 사이 잔디밭에서 발견된 죽은 두더지.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잔디밭에 뿌린 제초제를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돌다리 하나를 경계로 두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오산천의 상류와 하류. 자연을 배려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이 가져온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자, 아까 그 상류는 그 하천변 친수구간을 그대로 살려놨다 보니까 그 생물 다양성도 높았고 식생도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천폭으로 보면은 근 한 200m 돼요. 근데 전부 다 여기를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잔디밭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 하천의 폭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천변을 좁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보면 군데군데 호암볼록이 보이는 것처럼 예. 이게 어떤 유속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까봐 호암블록을 콘크리트나 돌로 쌓거든.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호안에 비가 내리면 인공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생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그 생태 하천, 생태 공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보기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조금 낯설더라도 자연스럽게 식생이 다양하고 거기에 또 살아가는 생물들이 그 많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 공간이 좁혀지더라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생태 하천인지 그런 걸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생태 하천이 진정한 생태 하천이 되려면 하천의 본 모습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 그냥 두고 볼 일. 때론 자연에겐 인간의 관심보다 무관심이 더 필요하다. 유유히 흐르는 물 속에서 생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천변에 새가 날고 동물이 살 수 있게 사람의 공간을 자연에게 내어주는 일. 그것이 생태 하천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